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2월 6일 화요일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그냥 하루 종일 진눈깨비 눈, 비 막 섞여서 오다가 오늘은 좀 그쳤습니다. 지금은 제주도 쪽에만 이런 그 비와 관련된 소식이 있고 전국적으로는 맑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계신 곳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오늘 방송 내용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진하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픽 준비되어 있고요. 워낙 어제 또 나온 소식들이 많기 때문에 할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담한 대담 시간에는요. 민주당 영입인재 구호입니다. 네, 공영훈 전 현대차 사장 이번에 영입되면서 정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비례대표는 싫다 그랬다는 거예요. 와, 꽃길을 마다하고 험난한 길로 일부러 뛰어들었던 또 불굴의 의지를 가진 이분 어떤 마음으로 이번에 정치판에 뛰어드셨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쇼미더 민심 시간에는요. 이승영 뉴스마트 본부장 그리고 박지원 기자와 함께 한 주간의 민심 짚어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격차가 있는지 우리 대통령 국정 수행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뉴스를 엄선해서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이죠.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픽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진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이진아 기자가 정말 열심히 취재를 해가지고 왜 우리 2030 결혼도 잘 안 하고 아기도 잘 안 낳나 이거 취재했었잖아요. 네. 제가 그래서 놀렸죠. 이진아 기자 자기나 좀 해라. 그런데 그래서 이제 출산 장려 정책 과연 어떻게 돼가나 어제 우리가 민생 이 총선 민생 대책 관련해서 한번 또 안진걸 소장하고 박민아 대표하고 또 같이 얘기를 나눠봤는데 또 좋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부영에서 네. 출산한 직원들 자녀 한 명당 1억씩 지급한다. 그래서 2021년 1월 이후에 출생한 아마 60몇 명 되는 것 같아요. 이 회사에. 네. 그들이 아이를 70명 낳았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네. 이분들에게 70억을 지급했고 어떤 사람은 2억도 받았다는 거예요. 소급해서. 네.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어제 이중근 회장이 말하기를 이제 이 정책을 앞으로 계속 운영할 거라고 얘기했고 또 국가로부터 토지가 제공되면 셋째까지 출산하는 임직원 가정은 출생아 3명분의 출산 장려금이나 국민주택 규모의 영구 임대주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 와. 이런 이야기도 나와서요. 어제 말을 했던 주거 정책 이런 것들도 같이 이야기가 된 건데 사실 이러면 이제 기업에서는 정말 파격적인 지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LG 이런 데서 네. 재택근무 같은 경우도 좀 선택해서 할 수 있게끔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제도들을 많이 내놔서 좀 호응을 많이 얻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아주 차원을 뛰어넘는 그런 혜택인 것 같은데 네. 부영그룹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네요. 저출산 장려금 제도 외에 학자금 지급, 직계가족 의료비 지원, 자녀수당 지급 등의 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또 정부가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같이 한번 마련해보자 이러면서 기업의 출산 장려금을 직원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면 세금 때문에 또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네.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에서 기부금 공제를 차감을 해주고 직원들은 세금을 안 내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다 이런 얘기도 좀 했습니다. 야, 이중근 회장 대단하십니다. 어쨌든 이런 생각 들으면은 부영 가고 싶죠. 네, 우리 네. 뉴스마트 회장님한테 적극 한번 네, 제안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이제 첫 번째 그냥 간단하게 한번 짚어봤고요. 제가 부러워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예. 우리 때는 애 낳는다고 주지도 않고 그랬지만 얼마나 애기들이 예쁘고 정말 소중한 존재인지 지금 다 새삼스럽게 느끼는데 요즘 이렇게 젊은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도 주고 그러니까 힘들겠지만 같이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또 혹은 본인이 살아가는
이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라도 좀 전향적으로 다들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고 난 다음에 준연동형을 유지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비례대표제를 두고 장고에 장고를 거듭했었는데요. 총선 65일을 앞두고 마침내 결단을 내렸고 위성정당 관련해서 미안하다 이런 말 했죠. 네,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광주광역시 5.18 민주묘지 민주의 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 관련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표는 과거 회기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라면서 민주개혁 선거 대연합을 구축해서 민주당의 승리, 국민의 승리를 이끌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지난 총선부터 병립형을 준연동형으로 바꾸었지만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창당하고 민주당이 맞대응함으로써 그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반칙이 가능하도록 불완전한 입법을 한 것에 대해서 국민께 약속드렸던 위성정당 금지 입법을 하지 못한 점을 결국 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라면서 허리를 또 숙였습니다. 네, 사실은 고민이 되게 많았을 것 같습니다. 국민투표를 하느냐, 누가 결정 내리냐 이렇게 저렇게 말이 많았는데 결국 이재명 대표가 모든 정치적 부담을 본인이 다 떠안겠다. 내가 책임지는 자세로 이 선거제 관련해서 얘기를 하겠다 하더니 문재인 대통령 만나고 난 다음에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들 사실은 이제 안 좋다라기보다는 좀 오히려 잘 됐다 이런 의견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것 같긴 합니다만은 준연동형제를 이 대표가 끝내 선택한 배경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민주당 내부에서는 총선 의석수를 두고 시뮬레이션을 좀 돌렸는데 준연동형을 택하더라도 지역구 의석에서 이 대표가 주장하는 통합 비례 정당을 모두 합치면 병립형을 택할 때와 큰 차이가 없다라는 계산이 나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에 정치적 이득과 명분인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항해 민주연합 정당을 맞선다는 구도를 만드는 효과가 있고 또 소수 정당을 위해서는 개혁을 추진한다는 대의까지 챙긴다는 것으로 좀 풀이가 됩니다. 네, 어쨌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약속도 지켰고 또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는 좀 타협도 조금 했고 또 민주당 내부에 있는 이 초재선 의원들이 80몇 명 정도가 아무래도 준연동형제라도 해라 이렇게 지난번에 또 발표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도 좀 맞추고 이래저래 여러 마리 토끼를 같이 잡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반발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 5천만이 큰 영향을 받을 선거에 선거제를 이재명이라는 한 사람의 기분에 맞춰서 정한다는 게 정말 이해되지 않는다. 또 초현실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게 민주주의가 맞냐는 생각이 든다 이러면서 또 소수정당 배려라는 명분은 껍데기일 뿐이고 실제로는 위성정당들과 의석을 나눠 먹으려는 속셈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 대표가 결국 자신의 공약을 저버렸다는 지적도 했는데요. 반면 정의당이나 이런 데서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입장입니다. 병립형을 채택할 경우 거대 양당인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만 의석을 나눠 먹을 것이라는 것이 불보듯 뻔했었는데 그런 상황은 면했다는 거죠. 이제 정의당은 이후 민주당의 통합형 비례당을 참여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할 것으로 좀 관측이 되고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이제 새로운 미래와 이준석의 개혁신당 일단 원내 입성의 문턱은 수월해졌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대 양당이 사실상 위성정당을 통해 상당수 의석을 가져갈 수 있는데 이 경우 제3지대에서 빅텐트를 꾸리지 않을 경우 생존이 쉽지 않을 것으로 또 보이는 그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공통분모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새로운 미래와 개혁신당이 힘을 합칠 수 있을지도 또 미지수입니다. 네, 이 대표가 자신의 공약을 저버렸다는 지적은 좀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원래 먼저 연동형으로 원래 가게 되어 있으니까 원래 본인이 계속해서 그렇게 말을 해온 건 맞습니다만 준연동형은 지금 현실적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대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서 뭐 공약을 저버렸다고까지 말하기 곤란할 것 같고요. 정의당은 사실은 민주당하고 이 통합형 비례당 참여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뒤에서 좀 뭔가 딜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어서 향후에는 좀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 같이 보이죠. 오히려 지금 이렇게 하면은 이낙연 전 대표나 이준석 대표나 사실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본인들이 이렇게 되면은 입성하기가 훨씬 더 좋아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이제 조중동 매체에서는 이제 국민의힘과 비슷한 스탠스를 보이면서 동아일보는 또 48cm 투표지가 나온다. 뭐 중앙일보도 꼼수 위성정당 또 돌아온다. 그리고 이제 조선일보는 민주, 조국, 진보당까지 끌어들일 위성정당을 뭐 창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좀 비판의 어조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판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들에게 불리하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네. 오히려 신의 한 수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또 두 번째 이슈도 봅니다.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완벽하게 면죄부를 주더만요. 네. 59분 내내 1시간 동안 내내 판사님이 한 얘기는 이재용이 잘했다. 이재용이 뭐가 문제냐. 이재용이 도대체 뭘 알았겠느냐. 네. 얘네들이 한 거는 그룹치 안에서 알아서 미전실에서 한 거지. 이재용에게 왜 책임을 묻냐 이거였어요. 네. 야, 역시 떡볶이 먹으면서 쫓아다니는 보람이 있다. 막 이런 비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인데 요거 좀 설명해 들어볼까요? 네, 이제 어제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목적이 이 회장의 삼성그룹 경영 승계를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라고 이제 대법원이 아니라 1심에서 법원이 판단을 했는데요. 네. 3년 넘는 재판 끝에 이 승계 과정이 불법 행위가 없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경영권 승계만을 위한 합병이 아니었고 그 절차에도 위법성이 없었다고 했는데요. 이 사건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있었을 때로 좀 돌아봐야 되는데 그 당시 삼성물산 매출액이 제일모직의 5배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제일모직 주식 한 주의 가치를 삼성물산 주식 3주로 계산을 했고 제일모직 최대 주주였던 이재용 회장은 통합된 삼성물산의 대주주로 올라섰습니다.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삼성물산을 통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한 건데요. 검찰은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당 합병이라고 이제 이 회장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그러나 어제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만을 위한 합병이거나 전체적으로 부당한 합병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해서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네, 엘리엇. 7.12%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2015년도에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간의 합병에 반대하면서 주식 매수 청구 소송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소송을 취하고 비밀 합의를 통해 가지고 이득을 챙긴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 삼성물산이 엘리엇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정리가 됐었는데 그 이후에 또다시 그 당시에 삼성물산하고 이 제일모직 간의 이 주식 가치를 평등하게 하지 않은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은 사실은 삼성에서 엄청난 돈을 또 물어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안 된다라는 게 계속 재계와 삼성 측의 이제 입장이었던 건데 이걸 재판부가 좀 받아들인 것 같고요. 경영 승계만을 위한 합병이라거나 전체적으로 부당한 합병이라고 보기 어렵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들이 많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재용 회장이 사실은 특검에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사실은 특검하면서 물론 이재용 부회장이 그 당시에 교도소도 들어가고 뭐 하긴 했습니다만은 많이 친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행보를 보면은 참 엄청 친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네요. 근데 검찰에서 내세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원래 거버넌스 이제 미전실의 그 프로젝트 G 요 문건이었지 않습니까? 이 문건에 따르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거를 인정 안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룹 승계가 아니라고 하면 이 프로젝트 G라고 하는 이 자체가 없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재판부는 그룹 차원에서 지배력 강화나 사업 조정 방안을 검토하는 건 당연하고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이재용 변호인 측은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주식 비율 산정을 위해서 주가를 조작하고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 바이오로직스 가치를 부풀렸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다른 주주 피해자가 없었고 회계 처리도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 등 13명 모두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또 검찰은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줬다라면서 판결문을 분석한 뒤에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다른 주주의 피해가 없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참 재판부는 이렇게 판결을 내렸군요.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죠. 지금 구속 수감된 지 6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가석방 얘기가 나와요? 네, 가석방 이야기가 어제 MBC 단독으로 오후에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 씨가 3.1절 가석방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그러자 이제 법무부에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장모는 가석방을 신청한 사실도 없다라고 했는데 일단 MBC 보도를 조금 살펴보면요. 정부가 최 씨의 가석방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도했고 MBC는 1년 형기 가운데 절반이 조금 지났는데 최 씨가 3.1절 가석방 대상 명단에 포함됐다. 뭐 나이가
많은 데다가 모범수란 이유로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오른 것이라고 이제 전했습니다. 근데 이제 심사위원이 이달 말에 열리는 것으로 보여서 그 얘기가 논의가 된 게 아니냐 이렇게 나왔는데요. 사실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약 350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동업자 안모 씨를 공모해 도촌동 땅 계약금 반환 청구로 소송에 제기하면서 약 100억 원 위조 잔고 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습니다. 뭐 이후에 이 사람 이제 그 최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 선고를 받았지만 처음에는 법적 구속을 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다가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이 선고됐는데 그때 당시에 재범의 위험성 또 도주의 우려가 인정된다라면서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더군요. MBC에서 일부러 터뜨렸다. 가석방 못하게 하려고. 근데 원래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가석방 작업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하는 동안 얼마나 모범적으로 하는지 이 교도관들이 이렇게 체크해서 올리는 점수표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 맞춰주고요. 그 안에서 또 공적을 쌓을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또 조치도 취해줍니다. 원래 작업이 들어가게 되면. 그리고 보통 6개월, 그러니까 60%, 한 70% 정도 수감 생활하고 나면은 나갈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주는데 이게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네. 그 시기 좀 조절하는 것도 내부적으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최은순 씨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 일반적인 이 가석방 절차와 관련된 변호사들의 작업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걸 말씀드린 거죠. 자, 어쨌든 법무부에서는 사실 무근이다 얘기를 했고요. 결론적으로는 형기를 꽉 채워서 그러면은 수감생활 하고 나올 것이냐 이것도 좀 궁금한 상황이 되어버렸군요. 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아 기자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생방송 댓글 참여 계속해서 부탁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대담한 대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매일 10시 1시간만 투자하면 내 계좌도 10배거. 개장하자마자 급등? 따라잡아도 되나? 1분 대기조 점상이 답변해줍니다. 바쁜데 특징 중? 언제 공부해? 1시간만 투자하세요. 점상이 정리해줍니다. 단기로 치고 빠질 종목 없나? 매일 오전 10시 점상이 골라줍니다. 매일 오전 10시엔 점상을 잡아라. 유튜브에서 점상 시크릿을 검색하세요. 산삼의 본향 함양 지리산 자락 800고지에서 농약 한 방울 비료한 틀 없이 오로지 자연의 힘으로만 키웠습니다. 컸습니다. 스스로 컸다는 거예요. 산양 산삼인데요. 사포닌 함량이나 효과는 자연산삼과 진배가 없다고 하고요. 7년근 뿌리, 잎, 열매 한 뿌리를 한 병에 담아내서 압도적인 사포닌 함량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컴파운드 K 강화 특허 추출 방식으로 흡수율을 높였고요. 사랑하는 부모님, 남편과 아내, 자식, 친구, 사랑하는 은사님 모든 분들에게 선물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중에 가장 앞권은 자기 자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한번 사십시오. 한 해를 열심히 살아온 나 자신에게 지리산 천년의 기운을 선물하면서 앞으로는 나를 위해서 살리라 이런 다짐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산삼 순백 1+1 이벤트 함께요. 2024년도에는요, 이 산삼떡 3종 세트도 같이 준비했는데요. 여기 가래떡이 들어가 있어요. 이번에 설일 명절이니까 한번 명절 때 이 산삼떡으로 떡국 한번 끓여서 드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전화 문의는요, 1666-1080, 1666-1080이고요. 네이버에서는 산삼 순백 검색하시면 됩니다. 네, 많이 한번 애용해 주시고요. 안 그래도 어제 그 댓글들이 많이 올라왔었어요. 산삼순백 먹으니까 좋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어제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못 읽어드렸어요. 오늘도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자, 바로 대담한 대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요, 민주당 9호 영입 인재입니다. 공영훈 전 현대차 사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가 청룡의 해지 않습니까? 네. 64년생.
예, 청룡의 기운을 또 품고 예, 뭔가 좀 포효하는 용의 느낌으로 정치권에 뛰어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제가 질문하기 전에 본인 스스로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64년생 용띠고요. 네. 고향은 이제 경남 산청 지리산 산골인데 네. 완전 생촌놈입니다.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 산청 시골에서 살았고요. 이제 고등학교는 진주로 나왔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번에 이제 그 영입 제의를 받고 입당을 하게 됐는데 그 제가 이제 내건 그 캐치플레이즈가 다시 성장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네. 이제 최근에는 이제 성장률이 너무 떨어져서 이게 오히려 고통의 원인으로 바뀌는 그런 상태로 바뀌었기 때문에 네. 이제 민주당이 그동안 민주화와 그 공정 분배 이런 쪽에 역점을 많이 뒀는데 이제 다시 성장의 실력을 발휘해 줘야 한다. 우리 청년 세대를 위해서 그런 주장을 하고 나왔고요. 네. 거기에 힘을 한번 보태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진주 동명고등학교 나오셨고 서울대학교 경영학 학사 나오셨고요. 아, 군대는 못 가셨군요. 소집 연대됐네요. 이게 86년도에 아마 학생운동 하시다가 예. 수감생활하는 것 때문에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매일 노동신문 기자, 문화일보 기자, 현대자동차 전략개발 팀장 이렇게 거쳐가지고 14년 동안 현대에 계셨던 것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오, 2008년도에 제가 확인한 거로는 2008년도에 현대자동차에 원래는 유학 가시려고 하시다가 현대차로 옮기셨잖아요. 예, 아니 2005년도에 네. 현대차로 입사를 했고 이제 현대차에서 한 18년 정도 있었어요. 18년? 예. 아, 대단하신데. 어쨌든 초고속 승진자로 이름을 날리셨다고. 운이 좋았죠. 운이 좋았어요. 속칭 운빨이죠. 아, 운 좋은 사람 절대 못 따라간다. 그래서 주변에 운 좋은 사람들을 많이 둬야 된다. 이게 좀 진리입니다. 네. 어쨌든 참 이력이 특이하신데 제가 좀 궁금했던 거는 문화일보는 사실은 물론 그때 당시에는 좀 달랐던 것 같긴 합니다만 정주영 회장이 그때 이를 갈면서 만든 언론사가 아니겠어요. 내가 삼성에 맨날 지는 건 언론 때문이다. 그런데 어쨌든 문화일보는 사실은 보수적인 색채가 요즘 되게 강한 걸로 알고 있어서 예. 사람들이 좀 궁금해하긴 하더라고요. 문화일보 간 거에 대해서 별로 불편하지 않았냐. 왜 너는 배신자냐? 막 이런 얘기도 하던데 어떻습니까? 그 91년도에 정주영 회장이 이제 문화일보를 창간을 했는데 그때 그 노태우 정부하고 네. 한참 싸울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태우 정부랑 싸울 때. 예, 그래서 아마도 그것 때문에 신문사를 창간을 한 것 같고요. 네. 그때 이제 사실 저는 그 학생운동 했던 경력이 있어서 그 여러 그 기존 언론사 입사에 좀 이렇게 장벽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때 정주영 회장이 아마 그런 이유 때문인지 문호를 개방을 해서 시험만 합격하면 다 입사시켜줬거든요. 인재를 밝혔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번 시험을 봤는데 덜컥 붙어가지고 예, 그냥 입사를 했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신문사를 좀 선택을 한 게 직업 중에 제가 경영학과 졸업이지만 신문사를 선택을 한 게 91년도가 상당히 격변하는 시기였어요. 네. 예, 베를린 장벽 붕괴하고 맞아요. 그래서 세상을 좀 넓게 보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싶다. 그래서 신문사를 공부를 했는데 마침 그때 때가 맞아가지고 들어가게 됐습니다. 예. 그냥 시험만 보면 다 붙는군요. 그때는 꼭 그런 건 아닌데 공부를 너무 잘하시는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참 훌륭합니다. 제가 근데 또 우리 공영훈 사장님을 존경하는 거는 존경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좀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본인이 어떤 그 직역이나 그 직에 가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과를 낸다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확인해 보니까 현대차 계실 때 자율주행, 도심항공 모빌리티, 친환경차, 로보틱스 이런 사업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관여하시고 또 성과를 내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상공회의소 및 여러 경제협력위원회의 주요 직책도 맡으셨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런 사람이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첨단 전략사업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으니까 향후 우리나라 참 발전이 참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고요. 특히 이제 해외 시장에서의 그런 우리들이 활약할 수 있는 기반을
인재 영입 이 사장님께서 잘 하실 거라고 기대를 많이 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본인이 이제 잘할 수 있는 특장점이 있지 않겠어요? 네. 저는 이제 제가 2005년도에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와달라고 제의를 받고 들어갔을 때 네. 그때 현대차는 사실은 좀 국내 중심의 기업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글로벌화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서 그렇죠. 주로 이제 전 세계 6개 대륙에 다 이제 공장을 짓고 급속하게 세계로 뻗어나가는 시기였습니다. 네. 근데 그때 제가 그 과정을 함께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18년 동안 그 역정을 함께 했고요. 최근에는 이제 저 전기차 같은 미래자동차 쪽에 좀 선두권을 형성할 정도로 성장을 네. 혁신을 많이 했습니다, 회사가. 그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 과정에서 처음에는 기획 업무에서 출발을 해서 그 뒤에 해외 정책 업무를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해외 시장 돌아가는 거, 특히 이제 해외 여러 정부들이 그 견제하기 위해서, 성장하는 회사들 견제하기 위해서 통상 압력을 많이 가하고, 네.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지정학적 위기나 공급망 재편 이런 여러 가지 급변하는 환경이 있는데 그런 쪽에 대응하는 경험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좀 경제에서 활로를 뚫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서 좀 정교한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네. 국가적으로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되게 좀 겸손하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이 업종을 보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희계님께서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랑 닮으셨어요. 진짜 딱 보니까 진짜 그러네요. 예. 근데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과거부터 사실 민주당에서 영입인사로서 제안을 많이 받으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동안 계속해서 다 고사하셨거든요. 아, 나 안 한다, 정치 안 한다. 근데 갑자기 이번에는 하시게 된 거죠? 이제 사실 제가 정치에 대해서는 남들보다 잘할 수 있나 라는 의문이 있었고, 이제 뭔가 하면은 기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남들보다 정치를 잘할 수 있나 이렇게 하여튼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고요. 네.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 저한테 정치도 좋지만 경제 부분에서 뭔가 그 역할을 해달라, 좀 폭을 넓히는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제의를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회사에 제가 18년 다니면서 그 해외를 많이 방문을 했는데 네. 제가 정말 피부로 느낀 게 그 주로 이제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라고 생각되는 미국이나 유럽 이런 나라에 제가 출장을 가면은 네. 항상 제 직원들 여럿하고 동행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현지에 있는 그 협상 파트너라든지 정부 사람들하고 회의를 같이 예. 해봐도 늘 느끼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직원이 더 똑똑한 것 같다. 이런 걸 많이 그래요?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참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이 뛰어나구나. 이런 거를 매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친구들한테 기회를 열어주면, 새로운 기회를 주면 네. 아마 세계에서 제일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세계 최고로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뭔가 기회의 창을 열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영입 제의를 받았을 때, 그런 부분에서 뭔가 제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너무 대의적이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자, 어쨌든, 우리나라 세계적인 인재들이 꿈을 잘 펼칠 수 있도록 내가 정치, 이쪽 분야에서 힘을 실어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번에 좀 뛰어드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본인은 그런 큰 뜻을 품었어도 가족들은 싫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뭐 정치한다 그러면은 정치를 원래 처음부터 하려던 집안도 아니고 그러면 부인이나 가족들은 다 걱정하기 마련이거든요. 요즘 정치 현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네. 괜찮으셨나요? 우리 진행자님께서 딱 정확하게 보셨네요. 네. 네, 정말 이제 좀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좀 뭐가 아쉽겠어요, 솔직히. 그렇게 하는 이제 저기 특히 이제 제 와이프는 좀 반대를 많이 했고요. 그렇죠. 예.
특히 우리 가족들이 저한테 이렇게 집에서는 늘 제가 기업에 있을 때 임원할 때도 저한테 아주 개인적으로는 강한 비판자들이었거든요. 가족들이. 네, 똑바로 해라 뭐 이런 입장이 네. 그런 이제 근데 제가 뭐 이제 제 나름대로 뜻을 한참 설명을 하고 또 연말에 가족 회의를 하고 한 잔 먹으면서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 명분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줬고요. 그 대신에 똑바로 해라. 네? 제대로 못하면. 어깨에 힘주지 말고 네. 이게 이제 할 수 있는 일, 진짜 실제로 도움되는 일을 잘 찾아서 차분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정말 가족들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지지 기반이 되어서 울타리가 되어서 우리 또 새롭게 정치하시는 우리 인재영입자에게 힘을 실어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뭐 그동안에도 본격적으로 물어보긴 했습니다만은 정치인, 과거에는 또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또 기자로서 기업인으로서 여러 가지 직업을 많이 가지면서 야, 우리나라 정치 진짜 못 살겠다.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냐. 이런 생각 많이 하셨을 것도 같고요. 이거는 문제다. 이건 좋다. 뭐 이런 생각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정치 현재 지금 가장 뭐가 문제입니까? 사실 뭐 이제 우리가 좀 저 폭을 넓혀서 이렇게 다른 나라까지 같이 아울러서 보면 우리나라가 이 민주주의 시스템을 정착한 건 네. 정말 세계적인 자랑거리입니다. 그 우리 이제 사람들 만나면 흔히 그런 이야기 하는데 우리나라 동쪽 동해안에서 저기 지중해 끄트머리에 있는 저기 중동 끝에 네. 있는 지중해까지 그 사이에 들어있는 나라가 100개가 넘거든요. 맞네요, 진짜. 네, 우리나라 요 동해안에서 네. 지중해까지 100개가 넘는데 지도 펼쳐놓고 보면은 거기에서 100개가 넘는 나라 중에서 제대로 민주주의 하는 나라가 몇 개인가 한번 세어보면은 네. 좀 놀라실 거예요. 몇 개나 됩니까? 10개가 안 됩니다, 사실은. 아, 그래요? 네. 저는 전체적으로 다 민주주의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가 보네요. 이제 그 옆에 좀 더 가면 유럽 같은 데야 그렇진 네, 않은데 네. 그 사이에 그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근데 사실 거기에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시스템을 제일 잘 정착시킨 나라입니다. 그만큼 사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실제로 그 이제 민주주의 시스템이 작동이 되고 있는데 그 국민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실제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많은 문제를 노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정치라는 거는 국민의 문제를 의사결정하는 그런 프로세스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국민의 문제입니다. 국민의 문제. 예. 사실은 국민의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고 싸우더라도 국민의 문제 가지고 싸워야죠. 근데 지금 사실은 대다수 국민들이 국민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 문제 가지고 싸운다. 정치인의 문제로. 이렇게 느끼는 게, 집중하시고. 네. 느끼는 게 제일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고, 다시 본래의 문제, 국민의 문제로 돌아가는 게 중요하다. 일단 첫째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영입 기자회견에서도 주제를 확장을 하자. 주제를 확장을 해서 주제를 바꿉시다. 네. 우선 제일 먼저 청년들이 느끼는 현실적인 고통을 잘 리스트업해서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부터 끄집어내서 그것 가지고 논쟁을 한번 시작해 보면 좋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고, 그 좀 더 거기서 조금 진도가 나가면 이제 미래에 예견되는 문제들, 지금 우리가 다 아는 문제들이거든요. 네. 그런 거 가지고 논쟁을 하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고요. 하나 더 바라는 게 있다면 시야를 세계로 넓혀야 된다. 네. 예, 지금 우리 안에 이 좁은 문제를 가지고 끝까지 자꾸 아웅다웅하면은 흐름을 놓친다. 예, 이런 이제 말씀을 제가 좀 했었습니다. 네. 예.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민을 위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정치를 하더라. 이게 가장 큰 문제이고 시야가 너무 좁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에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지금 여기서 이러고 싸우고들 있냐 이거 같아요. 공사장님 영입 발표하던 날 하필이면 또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 영입 발표가 국민의힘 쪽에서 있었습니다. 일부러 둘을 대비시켜 놓은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도 사실은 했습니다만은 두 기업인들 지금 화면에 딱 나오고 있는데요. 더 잘생기신 것 같긴 합니다만 감사합니다. 먹고 들어가는 건가요? 어쨌든 두 기업인들 지금 사실 양 큰 당들에서 이렇게 영입한 이유가 있겠죠. 아무래도.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내가
고 전 사장보다 낫다. 나는 이걸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내세울 만한 게 있습니까? 예, 그 정말 같은 날 그 영입 그러니까, 기자회견 공교롭게. 진짜 정말 우연의 일치인데요. 우연인 거 맞아요? 일부러 그런 거 네, 아니에요? 우연히 정말 우연입니다. 저도 네. 예상치 못했고, 근데 이제 고 사장님도 사실 자기 분야에서 대단한 굉장히 큰 분이죠. 업적을 이룬 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제 미디어에서는 많이 대비시켜서 이렇게 그 보도를 했지만 네. 제 생각에는 그 고 사장님도 정치를 하실 때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라고 추측을 해보면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 혁신적인 분야에서 네. 뭔가 성장의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에서 사장까지 하신 분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한테 뭔가 이렇게 새로운 그런 길을 만들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거는 여야를 떠나서 국회에서 뭔가 새로운 정책을 만들고 그 제도를 만드는데 같이 좋은 토론의 파트너가 되겠구나. 그래서 서로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논쟁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굉장히 좋은 그런 방법으로 서로 경쟁도 하고 협력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네. 고 사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또 두 분이서 같이 뭐 대비도 되고 또 연합도 하면서 펼칠 수 있는 정책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 저는 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은 기습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어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그 경영권 승계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혐의가 다 무죄가 나왔습니다. 네. 경영권 승계 과정 자체는 뭐 판사가 인정한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재용은 무죄다. 이 결론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어제 제가 그 당에서 하는 지역 순회 정책 투어를 하고 네. 대전 갔다가 광주 갔다가 새벽 1시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 기사 제목만 보고 자세히 네. 못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코멘트할 정도로 깊이 못 봐가지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한테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혁신인 것 같습니다. 혁신. 혁신이요? 예. 근데 혁신이고 특히 이제 본업에서 네. 그 혁신하고 완전히 신기술에서 돌파구를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이 새로운 일자리하고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길을 네. 뚫어라. 천병 역할을 해라. 이게 원하는 것 같고요. 이제 그거에서 실력을 발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부적으로도 이제 여러 가지 지배 구조나 가버넌스 이거에도 훨씬 더 네. 혁신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거에 대한 사회적 주문이 엄연하기 때문에 이제 그 법적으로 이제 판결이 어떻게 나는가와 그와 상관없이 지금 대기업들은 그런 방향으로 꾸준히 나가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 이제 윤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재벌 총수들을 계속 이렇게 같이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물론 이제 그 뭐 명분은 그거죠. 해외에 나갈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내가 길을 같이 닦아주기 위해서 같이 가는 거다 뭐 이런 얘기 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본인이 자꾸 기업 총수들을 대동하고 다니면서 뭔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들과 관계를 좀 맺으려고 하는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좀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그거는 사실은 그런 와중에 이렇게 삼성전자에 관련해 가지고 또 이재용 회장 무죄가 또 잔뜩 나고 이런 거 보니까 역시 이게 또 새로운 정경유착의 시작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제 개인적으로 여쭤보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되거나 이런 건 좀 지양해야 된다 내지는 방향 어떻게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있으실까요? 근데 이제 저도 그 2005년부터 그 이제 18년 동안 있었지만 기업하고 정부 관계가 예전하고 확실히 달라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제 사실 예전에는 제가 입사하기 전만 해도 네. 바로 그 몇 년 전 2002년 대선만 해도 그때 이제 정치자금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됐던 그런 상황이 있는데. 착대기도 있고 뭐 별게 다 많죠 사실은. 예. 기업하고. 근데 사실 정치는. 기업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요구에 응할 수밖에 그렇지 않으면 이른바 보험료라고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선거 끝난 뒤에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서 그렇게 세무도 사야 했는데. 되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뒤에 기업들이 제가 들어간 때부터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 내부적으로도 반복해서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이거 보험료 내다가 보험료 때문에 더 크게 또 문제가 되니까 차라리 아예 안 하는 게 낫지 않냐라고 하는 인식이 이제 확 자리 잡았고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이제 이른바 그 커튼 뒤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사라졌거든요. 네, 확실히 사라졌습니다. 네. 그리고 기업의 어느 누구도 그런 일에 손을 대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사실. 기업의 무슨 임원들이 그 자기가 그거 해가지고 예? 그렇죠. 뒷일이 좋을 일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많이 깨끗해지고 투명해지고 그렇죠. 그러네요. 네, 오히려 기업 시킨다고 경쟁도 요새 높아지고. 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 됐고. 네. 이제 그런데 정부와 기업 간에는 이제 협력도 있어야 되고 나름대로 또 거리감도 좀 있어야 됩니다. 독자적인 그렇죠. 자기 분야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뭐 마치 이제 기업이 정부에 그 좌지우지 되는 듯이 보이는 건 기업의 이미지에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예,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완전히 글로벌화돼서 글로벌 기업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뛰는 네. 그런 플레이어가 됐기 때문에 자기 브랜드 이미지나 이런 걸 위해서도 독자성을 좀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상당히 조심스럽게 대답하시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 이번에 그 인재영입 때문에 보통 비례로 가실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수도권 지역구 출마 희망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생각하신 곳은 지금 있으실까요? 제가 뭐 처음에 그 영입 이야기할 때 당에서는 비례도 뭐 거론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정치를 하면 그 할지 말지를 먼저 결정을 하는데 이왕 하기로 한 다음에는 네. 지역으로 가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은 한 지역이라는 게 그 안에 사는 주민들의 그 생활상이라는 게 사실 국가의 단면이기 때문에 거기서 지역민들과 소통하고 대화를 하면서 해야 한다. 그래서 그 의견들을 늘 청취하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구체적인 지역은 제가 이제 수도권만 희망을 했고 세부적인 지역은 당의 절차를 밟아달라. 이렇게 네. 지금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냥 난 꽃길을 혼자 편하게 가진 않겠다 이런 것 같습니다. 만약 국회 입성하신다면 1호 법안으로 구상하신 게 있을까요? 있습니다. 네, 어떤 거가 있을까요? 조금 제가 1호 법안 딴 데서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반응이 좀 법안이 너무 어려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렇지만은 저는 그걸 하고 싶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지금 공급망 재편 지정학위이기 때문에 공급망 재편이 제일 큰 화두잖아요. 네. 쉽게 이야기하면은 중국 다 빼고 나머지 가지고 자원 조달하고 그다음에 원자재 조달하는 시스템으로 다시 짜자 이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우리나라 대부분 그 원자재가 중국 의존율이 거의 80%가 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근데 이게 그렇게 쉽게 재편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미국이 하자 그런다고 그냥 단박에 해치울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결국은 그게 우리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거 대응 잘못하면 네. 큰 문제 생깁니다. 그런데 옛날에 되돌아보면은 우리가 그 역대 정부에서 자원 확보를 위한 자원 외교를 많이 했어요. 노무현 정부 때도 굉장히 열심히 했었고 그 뒤에 정부 때도 했는데 네. 그거 지나고 나서 그 다음 정부 때마다 그거 싹 다 뒤집어 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다 좌절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도 남은 게 없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때마다 느낀 게, 야, 이거 문제 있는 거 스크린 하는 거는 좋은데, 네. 다 엎어가지고 다 꽝거리 없애버리는 거는 이거 문제 아니냐. 그때 스크린만 하고 그래도 몇 개 살려놨으면은 지금 분명히 남는 게 있었을 겁니다. 예, 근데 이 자원 확보 문제는 그만큼 우리 국가적으로 중요한데, 한 5년짜리 정부 안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롱텀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일을 해줄 수 있는 게 우리 국가 시스템에서는 국회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국회에서 일종의 그라운드 룰을 만들어서 여야 간에 합의된 룰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그 이상은 건드리지 않는 걸로.
그까지는 끝까지 끌고 가는 걸로라고 하는 합의된 룰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거를 하나의 제도하고 그다음에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국회가 끌고 가주자 그런 기본법 같은 걸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일테면 자원기본법 같은 건데요. 예를 들면 예. 자원기본법. 예. 그러니까 좀 관통해서 이렇게 순간순간에 뭔가 사람들이 딱 자극해서 뭔가 법안으로 내세워 이런 것보다도 좀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이 좀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을 만한 기틀을 마련하는 법안을 만들겠다. 예. 네. 5년마다 왔다 갔다 하지 않게. 그렇죠. 그게 예. 제일 중요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사실 좀 어렵긴 합니다만. 좀 어렵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될지 사실 제가 되게 기대를 하고 보겠습니다. 예, 대학 시절에 민주화운동 하셨고 투옥도 당했었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중심으로 8.6 운동권 청산원 얘기가 나와요. 사실은 딱 그 타임에 계셨던 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좀 기분 나쁘시겠어요. 예. 제가 이제 83년도에 입학을 해서 86년, 87년 이 과정에 있었는데요. 그때 뭐 다 아시잖아요. 그 6월 항쟁도 있었고 엄청난 그때 이제 민주화가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이제 사실 그때 저는 뭐 좀 더 열심히 한 편이지만 제가 다니던 제 동기들만 해도 그때 운동 안 한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 때 다 그랬어요. 예, 운동 안 사면 정말 이상한 사람. 너무 이기적인 사람들 빼놓고는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 혹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운동 안 하는 것 자체가 이상했죠, 사실은. 운동 안 하는 사람 없었고 정도의 차이만 있었죠. 맞아요. 예. 근데 만약에 그때 우리가 민주화를 하지 못했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렇죠. 저 몇 년 전에 미얀마 출장 가봤는데요. 미얀마. 네, 그때 미얀마 출장을 가보고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큰 다행이다. 우리 아들, 내 아들이 만약에 우리가 민주화를 못했으면 내 아들을 아직도 저기서 싸우다가 총 맞고 이런 일을 우리 그 세대가 그런 일을 다시 겪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네. 우리는 그거 더 이상 안 하잖아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일자리 잘 만들고 경제 발전시킬까 이거 잘하면 되잖아요. 그것까지 나간 겁니다, 우리가. 그렇죠. 근데 그거가 굉장히 훌륭한 역사인 거고 자랑스러운 역사죠.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뭐 일제시대 때 우리 독립운동 했던 홍범도 장군 같은 분에 대해서도 이상하게 평가를 하는 게 나오고 또 7, 80년대 운동했던,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을 그렇게 평가한다면 그거 다 그렇게 부정하고 나면은 우리한테 뭐가 남나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자랑스러운 역사를 그렇게 평가할 일은 아닌 것 같고 다만 그 뒤에 이제 실제로 일을 할 때 일을 그렇게 능력 있게 했냐라는 부분에 대한 비판은 뭐 겸허하게 또 받아들일 대목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구별해서 이야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시대 전체를 매도하는 그런 방식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하지도 않아놓고는 그 사람들을 막 매도하는 것과 좀 억울한 부분들이 있다. 이런 얘기. 자, 마지막으로 짧게 한 말씀만 하시죠. 어차피 정치하시기로 하셨으니까. 네. 유권자 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하시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선거 이야기하고 연결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권을 한다는 것은 그게 뭘 의미하는가? 집권을 한다는 건 첫째 국민 세금을 집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1년 예산이 600조가 넘거든요. 네. 그러면 2년간 집권을 했다는 것은 국민 세금을 1,200조 원을 거두어서 집행을 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 여기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개개인이 다 그 돈을 낸 거고요. 그걸 그렇죠. 집행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무원들을 일을 이렇게 부리면서 국정을 운영했다는 겁니다. 공무원이 지금 우리나라 공무원이 117만 명입니다. 그 2년간 그렇게 국정을 했다는 거고요. 근데 그렇게 국정을 한 거에 대해서 국민이 평가하는 것이 선거입니다. 네. 근데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돈을 그 정도로 집행을 하고 그 정도 많은 공무원들을 한 사람들이 남 탓을 하는 거는 저는 있을 수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국민들이 평가해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 9호 영입인재 공영훈 전 현대차 사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많이 기대를 앞으로 또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기다리시면 네,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10시 1시간만 투자하면 내 계좌도 10배거. 개장 하자마자 급등? 따라잡아도 되나? 1분 대기죠. 점상이 답변해줍니다. 바쁜데 특징 중? 언제 공부해? 1시간만 투자하세요. 점상이 정리해줍니다. 단기로 치고 빠질 종목 없나? 매일 오전 10시 점상이 골라줍니다. 매일 오전 10시엔 점상을 잡아라. 유튜브에서 점상 시크릿을 검색하세요. 네, 잠시 광고 말씀드립니다. 소비자 선호도 1위 강화 교동 해풍 맞은 고시가리 통통쌀. 여러분들 안 드셔보셨죠? 한번 드셔보십시오. 드셔보신 분들 다 맛있다고 그러고요. 깨끗하고 좋다고 합니다. 1kg씩 소량으로 진공 포장이 되어 있어서 청결하고 신선하고요. 무공해 지역에서 생산된 상등급 쌀입니다. 깨끗하고 맛도 모양도 매우 좋고요. 저는 참 어감도 좋은 것 같아요. 통통쌀. 아, 쌀은 역시 통통해야 된다. 이런 생각인데요. 현재 통통물에서 판매되고 있고요. 소비자들 만족도가 매우 높으니까 구매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스토마토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통물 여러분들 한번 많이 방문 한번 해보시면 또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매주 화요일마다 하는 쇼미더 민심 여론조사를 통해서 민심을 알아보는 그런 시간. 총선 전 민심 어떻게 나타났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영 뉴스마트 본부장 그리고 박지용 정치부 기자 함께 만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우리 탄압의 아이콘 박지용. 잘 지내셨어요? 일주일 동안?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얼굴은 더 좋아지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너무 선하게 생겨가지고 좀 정치부 출입하는 기자 같지는 않아요. 약간 페인팅일까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좀 이렇게 안 좋게 보이려고 염색도 좀 안 하고 있고. 일부러. 최대한 안 좋아 보이려고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도 또 잘생긴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자. 쇼미더 민심 뉴스마트 의뢰로 미디어 토마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로 한 주간의 여론 동향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총선 전에 정당 지지율 한번 볼까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번에? 네, 더불어민주당이 43.8%, 국민의힘이 38.1%, 그다음에 이준석 신당, 개혁신당이죠. 6.8%고요. 이낙연 신당이 3.2%, 없다. 그 외에 다른 정당 잘 모르겠다. 정의당 이런 순입니다. 뭐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이준석 신당 3%대다 이래가지고 충격받았다는 이런 기사도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아직도 6.8% 정도 좋게 나오긴 하네요. 네. 이건 무슨 뜻일까요? 민주당하고 이 격차가 사실은 상당히 벌어지고 있는데 국민의힘. 일단은 이번 그 총선 정당 지지율에 주목할 만한 점은 현재 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동반 지금 이번에 지지율이 하락을 했거든요. 다만 이제 민주당이 1.0%포인트 하락하면서 국민의힘보다 더 크게 좀 하락하면서 이제 오차 범위 내로 좁혀진 결과인데 그 현재 신당이나 뭐 여야 거대 양당 모두 지금 지지율이 어느 정도 정체되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흥미롭게 좀 보고 있는 점은 결국 이번 총선에서 변수로 꼽히는 게 결국 제3지대 신당이 얼마나 지역구에서 아니면 비례대표에서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느냐 여부 아닙니까? 근데 최근에 저희가 첫 조사를 2024년 올해 1월 둘째 주에 부터 지금까지 5번 정도 총선 정당 지지율을 조사해 왔는데 제3지대 신당의 그 두 신당 이낙연 신당과 이준석 신당의 지지율을 합했을 경우 10%를 지금까지 넘어보지 못했습니다. 즉 10% 안에 지금 계속해서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10% 안에서 이 범위를 넘어서지 못하면
결국 지역구 선거에서도 제3지대 신당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런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을 들어보면 네. 결국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할 때는 이 사람이 당선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 10% 정당의 지지율 갖고는 결국 양당 지지율로 수렴될 수밖에 없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장은 이준석 신당이든 이낙연 신당이든 뭐 개인적으로는 그 당을 지지할 수는 있어도 실제 투표장에 들어가게 되면 어쨌든 양당에 투표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얘기인 네, 거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흥미로운 게 좀 몇 개 있는데 뭐 그동안 유사한 패턴이 계속 되고 있어요. 20대부터 50대까지는 민주당이 여전히 국힘보다 앞서고 60대 이상에서는 국힘이 앞서는 형국인데 이준석 신당 같은 경우 20대에서 19.2%의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연령대는 한 자릿수를 면하지 못하는데 압도적으로 20대에서 높은 편이고요. 물론 민주당 국힘보다는 못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정의당 같은 경우는 또 40대에서 0%가 나와가지고 0%요? 0% 나왔습니다. 40대에서 충격인데요? 충격이죠. 그리고 지역별로도 뭐 보면 그 민주당이 서울에서를 한번 보면 이게 다 오차 범위 내인데요. 서울에서 민주당이 43.7%, 국민의힘이 40.4%. 많이 쫓아온 것으로 지금 그러네요. 되고요. 인천 경기 지역 보면 민주당이 46.9%, 국민의힘이 36.1%. 한 10% 그래도 아직까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실 지난번에 조선일보에서 먼저 터뜨린 것 중에 하나가 국민의힘 지금 투표하게 되면 네. 뭐 서울에서 6석밖에 안 된다. 네, 몇 석밖에 안 된다. 그래가지고 충격이다. 이래놓고는 예방주사 딱 맞추고 나서 그다음에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격차가 줄어들고 있고 아직까지 경기도에서는 민주당이 우세한 것으로 나옵니다만은 이 서울 쪽에서 이렇게 좀 뒤집어지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생각해봐야 될 만한 네, 부분인 것 위기로 같아요. 받아들여야죠. 네. 네. 이게 정권 심판이 아무리 있어도 이게 강론에 들어가서 이렇게 되면 안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작 그 본 경기에서 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상황을 보면.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의당도 좀 뼈아파야 됩니다. 40대에서 지지하는 사람이 0%라니요. 물론 뭐 아주 조금 뭐 있긴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정말 충격이죠. 왜냐면 그동안에 정의당을 지지하던 사람들의 대다수가 이 40대, 50대 연령대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들이 결국은 다 실망했다는 얘기밖에 안 돼서 이것도 또 정의당 입장에서도 사실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조사는 ALS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이고 표본 조사 완료수는 1010명, 응답률은 2.8%로 집계됐습니다. 응답률이 매우 낮아졌네요. 이 밖에 자세한 기회와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나 서치동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난주에 계속 나온 게 이준석 대표가 공무원, 소방공무원 하려면은 여자도 병역음으로 이행하라라든가 또 내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서로 설전 벌이면서 뭐 싫으면 시집 가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참 황당한 얘기 많이 나왔는데 지금 국민의힘도 뭐 그렇고 이준석 신당도 그렇게 별로 이렇게 차이는 없네요. 그런 말이 나오거나 말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현재 확실하게 노선을 정해서 지금 타겟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20대와 20, 30대와 남성 이 유권자층을 중점적으로 해서 타겟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펜코 위주 아닙니까? 너무 네, 솔직히. 그러니까 그런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의 계획대로 지금 가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결국 근데 이거의 문제점은 결국 신당이 어느 정도 확장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총선 60여일 정도 남은 상황에서 어느 정도 지지율이 성과가 나고 해야 앞으로 빅텐트를 한 데 있어서도 어느 정도 우위를 갖고 할 수 있는데 네. 지금 이렇게 타겟팅을 좁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지지율 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좀 의문스러운 부분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지지율 확장, 중도를 넘어서지 못하고 계속 갈라치기 전법으로 나가면 옳지 않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또 근데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이준석 대표 측에 물어보니까 우리 어쩔 수가 없어. 우리가 뭐 몰라서 그러겠니 이런 얘기도 하던데. 이미지 세팅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 이상의 무언가를 하려면 다른 어떤 전략을 갖고 와야 되는데 지금 당장 총선의 코앞인데 뭐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또 있던 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 이번 주 정당 지지율에서 연령별, 지역별 특징적인 부분 아까 뭐 간단히 살펴보시긴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본부장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저는 이준석 신당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역별로는 대구 경북 지지율이 가장 높았어요. 대구 경북? 예, 오히려 11.4% 네. 이렇게 받았는데
가장 낮은 지역이 어딘지 아세요? 광주 전라. 호남 지역에서는 3.5%밖에 안 나왔습니다. 이준석 신당이. 원래 이준석 신당이 원래는 호남에서 호남에서 괜찮다고 했는데 오히려 이번 조사에서는 3.5%로 다른 모든 지역에서 가장 낮은 그런 응답률을 보였고요. 이 부울경이나 세종, 대전, 충청 이런 데서는 한 자릿수 정도 나왔고 이 수도권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주당이 계속해서 좁혀지고 있다. 국힘하고. 그거는 좀 유념해서 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계속해서 대통령이 민생 토론에 선심성 공약 내세우고 있고 어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메가시티 외에 갑자기 다 폐기된 줄 알았는데 갑자기 끌고 들어와서 김포의 봄 얘기하면서 아마 총선 전까지는 계속해서 한마디씩 던질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솔직히 나는 내가 김포 주민이면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저는 김포 안 살지만 아니 안 되고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 뻔히 알면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희망 고문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냐. 게다가 책임 있는 이 여당의 이 대표가 아무렇게나 그냥 아니면 말고식으로 던져놓고 보자. 우리한테 지금 뭐 계속 앞에서 이렇게 뭐 흔들듯이 먹을 거 갖다 놓고 흔들듯이 이거는 좀 부적절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메가시티를 왜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이 없어요. 네. 설득이 안 되면 그냥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가지고 거기에 기대서 그냥 표심 자극해 보려는 그런 뭐 계산으로밖에 볼 수 없죠. 그분이 하는 거는 김포라든가 뭐 구리라든가 이렇게 애매하게 국민의힘에게 유리할 수 있는 그런 딱 장소만 골라가지고 딱 그 서울 경계에 있는 아주 딱 눈에 보이는데 치사하게 치사하게 그러시는 것 같아요. 자, 선거제를 놓고 여야가 대립을 하면서 선거의 게임의 룰 아직은 안 정해졌습니다만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도 물어보셨죠? 네, 이게 어저께 발표를 했는데 그 전에 조사한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과거 병립형 비례대표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고요. 네. 현실적인 선택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가 37.9%, 지난 대선 공약을 파기한 것으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가 42.6%, 네. 잘 모르겠다 19.5%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난 대선 공약을 파기한 것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더 많았는데 여기에 좀 부합하는 준연동형으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 대표는 선고안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저희가 이번 조사까지 해서 병립형 회귀와 그리고 뭐 준연동형 현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서 물어봤을 때 국민 여론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뭐 병립형 회귀를 원하는 국민들도 있고 또 준연동형을 유지해야 된다는 국민들도 있고요. 이게 사실상 선거제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 복잡한 비례 선거제 속에서 국민들이 그러면 병립형이냐 준연동형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조금 잘 모르겠다라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번 조사에서도 무려 20% 가까이가 좀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을 보일 만큼 이 선거제에 관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걸 정치권에서 조금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 발표에 따라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결국 한 개 어떤 위성정당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준석 신당이나 이낙연 신당 입장에서 나쁜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좋거든요. 또 안에 들어가기가 좀 쉬워지는 거 아니에요? 비례만 잔뜩 내놓고. 근데 위성정당을 양당에서 이미 지금 국민의힘, 국민의 미래 만들었죠. 온라인 창당 발기인 대회까지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디 한쪽을 타야 되는데 과연 이준석 신당하고 이낙연 신당이 그 둘 중 하나를 탈까요? 그거는 반윤 반명해서 나온 사람들인데 어디 지금 타겠습니까? 그 이재명 대표가 어제 발표한 거는 말하자면 용해인 의원이 애초에 주장했던 제안했던 그거와 맥락을 상통하는 맥락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하는 것이지 지금 나가 있는 개혁신당이나 혹은 뭐 새로운 미래인가요? 뭐 이름이 너무 많아서 하여튼 그쪽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21대도 사실 21대하고 달라진 게 없거든요. 네, 맞아요. 사실상 똑같은 건데 21대도 사실은 소수 정당들 뭐 다수당을 뭐
하자, 다당제 뭐 좋다 이렇게 해서 도입한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네. 결국은 양당으로 갔어요. 그때 당시에 비례를 가지고 국민의힘 전신 미래통합당 그때 뭐였죠? 미래한국당. 미래한국당이 한 19석 가져갔고요. 그다음 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이 17석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머지를 가지고 이제 정의당이나 뭐 이렇게 나눈 과정인데 이번에도 그렇게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신당이 네. 지금 현재 빅텐트를 갖고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통합형 비례정당을 선언했기 때문에 그에 맞서서 제3지대 신당들이 그 지역군을 따로 나가고 지역군은 각계 전투식으로 해서 따로 각 정당이 따로 나가고 이제 제3지대 신당의 통합형 비례정당을 따로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유권자층에서는 거대 양당을 싫어하는 층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3지대 신당 통합 비례형 정당을 이준석 신당이나 이낙연 신당이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야, 그럼 지역구대로 내보내고 비례는 또 그렇게 통합해서 또 만들고 이게 엄청 복잡해질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해요? 각 진영마다 빅텐트 만드는 거죠. 빅텐트 대 빅텐트. 사실 빅텐트가 말이 빅텐트지 제대로 빅텐트도 이제 아닌 게 돼버렸어요. 현실적으로는 그렇죠. 지금 내가 알기로는 이원욱 네. 의원이라든가 조홍천 조홍천 의원이라든가 네. 이분들 사실 이준석 신당하고 같이 합쳐지기를 원했었었는데 나머지 분들이 원래 이낙연 신당하고도 같이 연합해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두 파가 갈라져가지고 지금 현재 이 상태가 돼버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가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들이 내부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준석 그 대표하고 이낙연 전 총리하고는 결이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네. 맞아요. 이준석 그 대표가 개인적으로 가장 인정하는 의원이 조홍천 의원이라고 합니다. 둘은 말이 통한다고 서로 만나기도 했고. 이완호 의원도 되게 좋아한다니까요. 아, 그래요? 이완호 의원이 엄청 좋아한다니까요. 이준석 신당이 갖다 바쳐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온다니까요. 그런데다가 이낙연 대표 난 인정 못한다. 너무 혼자 다 알먹냐. 이런 얘기가 나왔다니까요. 이런 비하인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요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여야가 각각 총선 전략을 내놨는데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8.6 운동권 청산 얘기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검사 독재 청산을 외쳤습니다. 네. 자, 여론이 누구에게 더 유리하게 표심을 주었을까요? 네, 누구의 말에 더 공감하느냐 이걸 물었죠. 네. 8.6 운동권을 청산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의 공감이 40.2%, 검사 독재를 청산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에 공감하는 응답이 50.4%, 과반수가 넘었습니다. 잘 모르겠다, 9.4%. 결론은 검사 독재다 지금이. 이거 빨리 청산해야 된다. 이게 더 시급하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화제가 됐던 영화 있잖아요. 서울의 봄. 네. 젊은 층이 상당히 열광했죠. 오히려 50대 이상은 뭐 그렇고, 근데 오히려 2030이 더 열광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 세력이 정권을 잡게 되면 민주주의에 어떤 악영향을 주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우는 영화였다고 다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과 유사하다, 그런 거.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과반수 넘는 분들이 검사 독재 청산을 응답해 주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뭐 좀 특징이 있어요? 그 연령별로 보면 이제 50대 이하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주장한 검사 독재 청산론에 많은 공감대를 보였고요. 네. 70세 이상에서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8.6 운동권 청산론에 대해서 더 많은 공감을 나타냈고 60대는 좀 팽팽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 경기 인천과 충청권 호남에선 이제 검사 독재 청산론에 더 많은 공감을 했고, 그리고 대구 경북에서는 이제 8.6 운동권 청산론에 대한 공감도가 더 높았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과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두 주장에 대해서는 응답이 팽팽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재밌는 거, 흥미로운 거는 이 50대 찬성률이, 그러니까 검사 독재 청산에 찬성하는 찬성률이 62.1%로 평균보다 높아요. 어우, 엄청 많네요. 그러니까 바로 이 50대가 당시에 군부 독재에 맞섰던 세대거든요. 그렇군요. 거기에 이제 더 공감을 하는 것이고, 중도층에서는 52.2% 검사 독재 청산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 여야 주요 정치인 호감도 조사도 했습니다. 예. 네. 어떻게 나왔나요? 1등, 1위, 2위, 얘기하는 그렇습니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0.7%고요.
두 번째가 한동훈 40.6%. 40.6%. 예. 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4%로 두 번째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11.5% 나왔네요. 세 번째.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6.4, 이낙연 전 총리 5.1%. 이런 순으로 나왔습니다. 야, 윤석열 대통령은 좀 굴욕인데요? 11.5%는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근데 다 예상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 조사는 그러니까 신뢰도 조사인데요. 신뢰죠, 네. 신뢰. 신뢰할 신뢰도 수 있느냐? 네, 신뢰할 수 있는 누구를 더 가장 신뢰하십니까? 이 부분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이재명 대표가 이제 대부분의 연령이나 이제 지역별에서는 높았고 신뢰도가 높았고요. 이제 과연 이제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둘 차이. 비교했을 때 예. 과연 어느 인사에게 더 신뢰를 할 것이냐. 국민의힘 핵심 지층이랄 수 있는 뭐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뭐 보수층, 국민의힘 70세. 지층 예. 모두 한동훈 위원장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아. 현재 상황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윤 대통령보다 높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신뢰도 지지가 64.4%로 윤 대통령이 26.1%보다 2배 이상 높더라. 네. 야, 이거 되게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을 싫어할 만한 이유가 또 하나 생긴 것 같습니다. 근데 윤 대통령 그 신뢰도는 연령층으로 봐도 전 다 연령층에서 낮아요, 다 낮아요. 이재명, 한동훈에게 밀립니다. 자, 그럼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도 있었죠? 근데 이거는 오히려 또 생각보다 좋은데요? 이게, 물론 뭐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네. 됐어요, 박 기자? 예. 예, 국민이 38.4%가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평가했고요. 그리고 이 긍정평가 수치는 지난주에 비해서 0.9%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부정평가는 지난주 57.3%에서 이번 주 59.0%로 지난주에 비해서 1.7%포인트 정도 상승했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6%로 나왔습니다. 지난주 갤럽, 금요일날 갤럽 조사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30%대 미만으로 29%대로 나왔는데, 리얼미터는 또 올랐죠. 네, 37%. 오르는 추세라 또 이렇게 나오고요. 우리도 엄청나게 높네요. 여전히 높네요. 그러니까 이게 전화 면접과 이제 ARS의 방식이 좀 차이일 수 있는데 전화 면접이 약간 좀 늦는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 좀 방식이 좀 차이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 주간 민심 살펴봤고요. 광고 타임에 곧바로 쇼미더 영심 좀 새로워진 방식으로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차량보험을 더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 있는 전문보험 클리닉 업체인데요. 가족이나 친척, 지인에게 묻지마 보험 가입하신 분들 보험료가 적당한지 필요한 보장이 제대로 들어있는지 궁금할 때 점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여러 번 그 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변호사 입장에서 봤을 때 보험은 정말 제대로 알고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보험 들 때 이렇게 막 약관에 표시하는 것들 그냥 대강 의례적으로 표시하는 거니까 체크하고 넘어가지 이러면 큰 코 다친다 이거고요. 이런 것들을 이 보험 클리닉 전문 업체하고 같이 상담해서 내가 무엇에 대해서 어떤 약관에 어떻게 체크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거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이 보험의 이 구조, 설계와 현실적으로 그 보험에서 지급하고 있는 내용과 좀 많이 다른 경우가 있으니까 꼼꼼하게 정말로 이 전문 설계 업체에게 물어보셔서 확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부담되는 보험료는 합리적으로 줄여주고 보장은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니까 꼭 연락해 보시기 바라고요. 예약만 하시면 전국 어디서든지 무료로 방문 상담도 가능하니까 주저하지 마십시오. 상담 예약은 대표전화 1644-1236, 1644-1236이고요. 010-761-3303으로 연락하시면 24시간 언제든지 여러분들하고 소통이 된다고 합니다. 영친이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바로 이어서 영친과 소통을 위해서 특별히 마련한 코너 쇼미더 영심 시간인데요. 평소랑 달리 오늘은요. 베스트 댓글 읽기 시간으로 꾸며봤습니다. 저번 주부터 어제 방송까지 달린 영상에 대한 댓글들을 저희가 좀 뽑아봤는데요. 주요 정치 이슈로 김건희 여사 논란, 그다음에 이제 뭐 김경일 비대위원회 그런 뭐라 그래야 돼요. 정말 엄청난 이 분란을 야기한 그 말들, 당정 갈등 표면화, 대통령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 정말 다양한 이슈가 있었는데 이런 댓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네. 짱8218님께서 뭔 사과를 자꾸 하래. 사과하면 그런 끝입니까? 조사를 받아야지 뭔 사과를 자꾸 하냐. 답답하네. 사과가 아니고 조사를 받으라고 하라고요. 좀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아까 김건희에서 사과 관련된 아무래도 얘기죠? 그쪽이겠죠? 네. 사과 싫어. 사과가 뭐가 중요해. 네. 벌을 받으라고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유저 HJ9K님께서 사과 100번 해봐야 마음만 다칠 뿐 효과 없다. 그러니 특검 받으라는 여론뿐이다. 국힘 내 국회의원 치고 한 사람도 특검 받으라 윤통에게 직접 건의하는 자가 없으니 이게 국회의원인가 아무리 공천 때문이라 해도 용감한 의원이 한 명도 없으니 이게 당인가란 여론이다. 네, 사실 김건희 여사 사과는 게사과가 제일 유명하죠. 네, 요즘 사과값이 진짜 비싸더라고요. 비싸요. 그래서 안 사과가 하는 중요한 게 아니다. 거.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비싸서 하는. 비싸니까? 사과 받는 것도 아주 힘들어. 네, 그 다음 댓글도 소개해 주십시오. 네, GOD님께서 대통령은 이번 총선 승리 포기한 것 같아요. 배우자 김건희를 수호하기 위해 라고 말씀하셨네요. 네. 그리고 경숙님. 네, 유저 TJ님께서 이 시점에 총선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총선 잘합시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또 이게 또 이렇게 관점을 달리하니까 이런 말이 또 나오네요. 네. 네, 유저 MR3JW님께서 거부권 행사 최다로 기네스북에 오를 것 같네. 그러니까요. 거부권에서 이번에 9번째였었어요. 네. 그리고요. 네, THOMA님께서 전두환 노태우 시절 암울했습니다. 지금은 절망을 느낍니다. 대한민국이 불쌍합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네. 명숙님이 또 말씀하셨네요. 중요한 것이 김건희인데 이런 걸 빼고 무슨 민생 대통령 말만 하면 뭘 하나요? 대통령 본인부터 잘해야지. 정말 한심하네요. 네. 마지막. 크리스 GNAJ님, 이 정권이 실제 민생에 관심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댓글 중에서 저희가 3분 뽑아가지고 굿즈 보내드릴 테니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뽑혔는지 안 뽑혔는지 나중에 집으로 굿즈가 오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제가 오늘 방송하면서 계속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는 어제 대통령이 KBS랑 대담하고 막 이제 이런 얘기 막 하는데 내일 하죠. 하죠. 근데 사실 제대로 된 여기에 대한 관심도 없고 해봤자 무슨 의미냐 이런 반응들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이 지지율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상대적으로 예전보다 그냥 사람 포기한 게 아닌가. 그래요? 지우기가 이제 좀 시작됐다.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오히려 반대로. 네. 알겠습니다. 어제 임종원 행정처 차장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나왔고 이재용 회장은 무죄 나오고 이런 걸 보면서 야 실세는 누군지 확실히 알게 됐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잠시 기다리시면 저 노반장이 진행하는 2부 뉴스인사 프라임 진행되는데요. 오늘은 서초일범입니다. 서초일범에서는 한동수 감찰부장 그동안의 비하인드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진단해 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유튜브에 멤버십 가입해 주시고 다양한 혜택 만나보시고 저희 방송 라이브로 생중계되니까 한번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